오늘 강연한 내용은요, 이 연극 집단 소조를 통해서 본 전후 오키나와의 연극운동, 이 소조의 활동이 미군정에 대한 저항의 활동이 중심이었던 그런 게 무대가 중심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게 자기 자신들을 성찰하는 그런 게 책임을 묻는 그런 무대로 전환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내용을 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연극 집단 소조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코자라고 하는 지금은 오키나와시라고 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미군정에서는 이제 알파벳으로 코자라고 쓰고 그러긴 했는데, 이 코자는 오키나와의 중부 지역에 있거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1961년에 결성이 된 아마추어 극단입니다. 1961년에 결성이 됐는데, 아마추어 극단으로서 결성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좀 활동이 뜸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물론 오키나와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아마추어 극단이 이렇게 60년 이상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도 이 극단은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극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자라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농업이 중심이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실 전쟁 전에는 이제 일본군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기지를 만들었던 곳을 이제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기지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속에서 이 코자라는 지역도 농업의 중심이었지만, 그게 이제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서 새롭게 계획되고 형성된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미군 점령하에서 오키나와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조의 mem버 대부분이 이 코자,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출신자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지 주변에 그런 생활을 많이 보고 자라다 보니까 기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미군 범죄가 가장 많겠죠. 그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문제 등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다라는 것도 이분들이 그런 문화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 집단 소조는 처음부터 미군 점령하에 오키나와 사회를 직시하고 어떤 사회인지, 이 오키나와가 어떤 게 현실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연극으로 통해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후 오키나와의 운동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시마구르미 투쟁이라고 해서 그런 미군 기지 반대 운동, 이렇게 오키나와 전역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투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60년대가 되면은 굉장히 오키나와 사회 운동이 중심이 된 뭐 조국 복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시마구르미 투쟁에서 조국 복귀 운동,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미군정에 의한 이렇게 탄압 활동, 뭐 검열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그런 인민당의 정치적인 활동을 탄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키나와 사회 운동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형태로서 해소할 수 없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연극 집단 소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금 전에 오키나와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조직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안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내부 분열도 많고 그러다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운동 단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 소조 안에서도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치적인 형태로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코오키 료슈라는 이름, 그리고 나카자토 유고라는 이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중반 넘어서면 뭐 친엔세이신이라는 이름도 좀 나오긴 하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 멤버였습니다. 나중에 코오키 료슈 씨는 오키나와의 전통 연극인 구미오도리의 연출가로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나카자토 유고 씨는 시인으로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소조가 결성이 됩니다. 사실 이분들은 소조를 결성하기 이전에 류큐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 건가, 그게 이제 선택이 된 게 연극이었고 이제 소조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이야기가 됐던 사람들은 류큐 대학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결성 준비를 해 나갔는데, 단순히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여러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청년회, 그리고 학생 등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성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이 결성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연극 집단, 그러니까 연극 극단으로서 출발은 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모여진 멤버들 대부분이 이제 무대 경험이 거의 없는, 하지만 뭔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도 되게 재미있는 게, 사실 운동이라고 하면, 뭐, 당시 1960년대,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1960년대, 70년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긴 하는데, 운동이라는 게 그 사회의 엘리트가 중심이 되는 운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연극 집단 소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당시의 엘리트라든지 문화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 선생님은 뭐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물론 엘리트이긴 하지만, 뭐 세일즈맨이라든지 아니면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분, 경찰관, 아니면은 뭐 버스 안내양, 이런 분들까지 같이 모여서 이 소조를 결성하게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1961년에 만들어진 결성 취지문을 보면은, 그때까지의 오키나와에서의 운동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비판적인 입장을 위해 연극을 통해 인민문화운동이라는 새로운 문화운동을 열겠다, 이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굉장히 알기 쉽게 명료하게 이제 이런 취지문에 쓰여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0년 이상을 활동을 하는 속에서 정기 공연은 40회 이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틀리에 공연이나 1인극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라든지 이런 일반 매체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십니다. 60년대 활동, 오늘 이야기는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간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중에 이제 전반이라고 할 수 있는 60년대 활동은 주로 반전 평화를 담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쉬운 작품은 안내의 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상전이 일어났고 그런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반전 평화를 담은 내용이 많이 상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주목을 하고 싶은 건 미군정이 밑에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의 그 저항의 언어로서 일본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일본어도 그냥 일본어가 아니라 굉장히 발음이라든지 액센트라든지 이런 것을 표준어에 가깝게 하는 아름다운 일본어, 바른 일본어라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연극 집단이다 보니까 발음 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 바른 일본어, 그리고 아름다운 일본어를 해야 된다라는 게 60년대 활동 속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드러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 활동을 보는 속에서 무엇에 대한 저항이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이제 60년대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미군정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다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복귀 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에 맞춰서 아름다운 일본어를 추구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년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정기 공연이 10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화면에 있는 그 포스터 태양의 그림자 그리고 안내의 일기가 두 번째 공연이 되는데 제2의 공연과 제8의 공연에서 뭐가 달라져 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박달의 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연극 집단 소조의 작품은 아니고 그 류큐 대학 연극 클럽에서 상연됐던 작품인데 여기에 코키 료슈가 연출로서 참여를 했던 작품. 왜 이 작품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태양의 그림자, 첫 번째 상당 공연이 태양의 그림자라는 것인데요. 왜 태양의 그림자를 하게 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의 그림자라는 것은 알제리 독립전쟁을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1954년에 알제리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프랑스 현지군에게 체포된 주인공이 끌려간 독일 나치에도 뒤지지 않을 끔찍한 고문들이 행해지던 선별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의 갈등과 투쟁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께 끌려온 사람들을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을 목격한 병사들이 느꼈던 공포와 갈등, 그리고 그 선별 수용소에서 주인공을 지지했던 그 주변인들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간이고자 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창단 공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 결성 취지문에 쓰여져 있던 것처럼 인민문화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걸고 오키나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알제리에 관한 이야기, 프랑스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알제리나 프랑스 문제까지 지금 상연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오키나와 문제, 조국 복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작품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많았다라고 이분들이 회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태양의 그림자를 왜 선택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역시 1950년대 후반에 이 중심 멤버들의 그 류큐 대학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마구르미 투쟁의 영향으로 운동단체라든지 노조 활동이 늘어나고 오키나와 사람들의 그 반미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사실상 미군 측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키나와의 사회보장 지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도 엄청나게 심했던 그런 것은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트기가 추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범죄 문제라든지 아니면 술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치고도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미군 범죄, 이런 미군 기지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시기가 1950년대, 60년대였고요. 그 다음에 대학 내의 자율성이 굉장히 침해당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검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미군들이 대학 안에 상주해 있는 그런 게 풍경이 항상 존재했던 그런 게 50년대 후반, 50년대 후반뿐만이 아니라 50년대 쭉
계속됐던 류큐 대학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포스터에서 보여드렸던 박달의 재판. 이게 이제 류큐 대학 연극 클럽의 창립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이렇게 올려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코키 류슈라는 연출가는 제1조선인이라는 타자와 만나게 됩니다. 박달의 재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신이온文学라는 잡지에 1958년에 발표된 제1조선인 작가 김달수의 소설을 나중에 이게 희곡으로 각색이 되고요. 먼저 1960년에 도쿄에 있는 극단에서 이걸 이제 상연을 하고 이게 테아토로라는 연극 잡지에 이제 게재가 된 것을 류큐 대학에서도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해서 상연을 하게 됩니다. 이 희곡을 읽기 전에 코우키 류슈는 소설을 먼저 읽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박달의 재판을 읽은 것이 1959년 말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조선, 북조선 이런 말이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쓰였던 말인데 남조선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1960년 4월에 일어난 한국의 4월 혁명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4월 혁명에 관련해서는 신문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도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월 혁명의 주역이 됐던 학생들의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하다고 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니까 박달의 재판이라는 그 팸플릿을 보면은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그러니까 연극 집단 소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는데 1960년 4월 혁명을 보면서 그 당시 한국 사회를 미국 식민지로서 인식을 했나라는 부분, 한국 사회 안에서의 그 인식과 오키나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의 인식이 조금 많이 이렇게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코우키 료슈는 4월 혁명이 남조선 인민은 영웅적 항쟁으로 미국 식민지 침략 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고 세계 민족 해방 운동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신문 기사만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갖게 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평가는 그해 5월에 1960년 5월이 아니라 8월에 제1조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1조선인을 직접 만나면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규 료슈는 류큐 대학 대표로서 그 제4회 온스포 금지 세계대회가 이제 오사카에서 있었는데 그 세계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게 1960년 8월입니다. 거기에서 김달수를 시작으로 그 제1조선인들하고 직접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일조 청년 우호제라는 축제에도 참가하면서 거기에서 서로의 의견 교환이라든지 자신들의 문화를 이렇게 서로 보여주거나 이런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1조선 청년동맹 오사카 본부에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본의 역사라든지 제1조선인의 역사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키 료슈가 오사카에서 만난 사람들은 민단이 아니라 총련 관련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이 제1조선인들, 총련의 제1조선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막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는 그 제1조선인을 만났을 때도 이제 그런 자신들이 굉장히 저항했다라는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공감을 많이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코큐 료슈를 중심으로 했던 그 주변인들은 일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1960년 4월에 오키나와현 조국복귀 협의회라는 게 결성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코키 씨가 학생 회장이었는데, 코키 씨를 중심으로 한 류큐 대학 학생회는 학생총회를 통해서 이 오키나와현 조국복귀 협의회에 참가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사실 시마구르미 투쟁 후에 계속 더 높아지는 뭐 기지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정부의 경제 원조에 의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생성이 된다든지, 그리고 60년대 안보 개정, 미국과의 안보 개정을 하는 속에서 오키나와 문제가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일본 정부의 태도,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조국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당시 오키나와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점령, 미군 점령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미군 점령 하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선택한 것이 조국 복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조국으로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그 제1조선인과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그 제1조선인이 저항하는 상대는 일본 정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키나와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는 조국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항하는 대상에 굉장히 차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긴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로의 그런 생활이라든지 활동을 공감을 할 수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공간만을 남겨두고 이 안에서 일본의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공감이 가능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오키나와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조국으로서 존재한 일본. 그런데 제1조선인들은 계속 투쟁하고 저항하는 존재로서 존재한 일본.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을 다 지워버리고 자신들은 약자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공간만을 남겨두면 이러한 그 연대의식이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사실 이 연극 집단 소조라는 건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반미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 점령의 상황을 직접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열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활동하는데 감시도 많이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반미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지만 그 팸플릿에 실린 글 같은 걸 분석을 해보면 알제리나 프랑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오키나와를 투영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그 작품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신들도 그런 제국주의와 싸우고 식민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하고 관객에게도 이러한 목소리를 듣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팸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후기 같은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저항하고 자신들이 투쟁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일본은 그때 당시 복귀운동이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돌아가야 할 조국, 몇 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야 할 조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관한 언급은 없이 단순히 미 군정의 식민주의를 타자를 통해서 비판하는 그런 활동이 이 창단 공연에서 행해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연이 된 제2의 공연인 안내의 일기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안내의 일기는 나치스의 피해자인 거잖아요. 일본을 생각을 하면 제가 처음에 왜 안내의 일기를 했지라는 의문이 들었던 건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에 동맹이었고 독일과 일본은 동맹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도 일본의 입장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안내 일기를 하는 게 가능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게 그 동맹의 역사, 식민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지우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 가능하냐면 미군정이라는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오키나와 그리고 독일 나치스의 지배하에 있는 피해자인 안내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가면 이 공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납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안내의 일기는 반미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선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왜 안내 일기를 했지라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상적인 감시를 살 만한 행동을 피하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반미를 드러내지 않는 작품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열은 물론이고요. 사실 누가 스파이로 미군에게 고용이 됐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찻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어느새 경찰에게 알려진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모르는 곳에서 주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같은 학교 학생이 그 스파이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걸 고백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처럼 누가 스파이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극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먼저 첫 번째 안내의 일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내 이렇게 갇혀 있는 안내를 오키나와의 현 상황하고 동일시하고 그것을 미군 억압에 대한 비판으로서 활용을 했다라는 게 또 이 안내 일기가 선택된 하나의 이유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피해자의 상징이었던 안내를 통해서 이 연극 집단 소조가 상기시키려고 했던 것은 피해자, 미군 억압에 의한 피해자 측에선 오키나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내의 일기 상연 활동에서는 미군과 안내의 입장이 된 오키나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오키나와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키나와도 일본인이라는 그 입장에서 전쟁에 참가를 했고 물론 오키나와전이라는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 이전에 그 일본의 제국주의라든지 식민주의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 안에도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물론 인정은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인으로서 전쟁에 참가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인 안내 그리고 미군정에 의한 피해자인 오키나와 이 관계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귀 운동을 시작으로 사실 여러 사회 운동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도 그리고 미군 정부가 함께 그런 비판의 대상이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미군이라는 이민족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의 복귀가 눈앞의 목적이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문제를 전부 다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것이 그 당시 오키나와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안내의 일기에서는 가해와 피해라는 이 이항 대립을 명확하게 그려내면서 미군 점령이라는 현실을 자각시키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했기에 그 당시 오키나와의 현 상황을 만들어낸 일본의 전쟁 책임이 안 보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2의 정기 공연이었던 안내의 일기는 연극 집단으로서의 활동을 재개하고 미군이라는 이민족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오키나와 현 상황을 재확인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오키나와 사회 구도를 미군정 지배와 오키나와라는 이항 대립으로 단순화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비판적인 작품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의 일기로 이어지는 속에서, 그러니까 태양의 그림자에서 안내의 일기로 이어지는 속에서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극 집단 소조 멤버들이 일본에 의한 오키나와전의 기억이나 피해를 전부 지우고 단순히 점령자인 미군에 대한 저항만을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 오키나와전의 기억 그리고 그 책임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조 멤버들에게도 일본 정부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안내의 일기를 시작으로 반전 평화극이라 불리는 공연을 계속하는 속에서 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요. 이러한 반전 평화극을 통해서 오키나와전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비판은 필연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키나와 사회 내부의 조국 복귀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족 지배, 그러니까 미군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게 첫 번째 목표였다 보니 그 목표로서 복귀 운동이 중심이었다 보니까 이 오키나와 사회에서 공식적인 담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장을 빌어서 일본 정부의 전쟁 책임을 묻는 행위는 미군정 지배라는 높은 현실의 벽이 있다 보니까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969년에 이제 제8회 정기공연 안내의 일기가 다시 재현이 되는데요. 이 초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오키나와의 가해성에 대한 자각이 이 공연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팸플릿에 있는 연출 인사를 보면은 안내의 목소리와 베트남 아이들의 목소리를 겹쳐서 들을 수가 있으며 동시에 카데나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 미군 기지가 그대로 있는데 오키나와 중부에 있는 가장 큰 그 미군 기지이고 오키나와 시와 접해 있는 그 기지를 말합니다. 카데나 아이들이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이 검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제트기가 계속 베트남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까맣게 보였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에 안내의 모습을 몽타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휩쓸린 베트남 아이들 그리고 카데나 기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겹쳐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키나와에선 당시에 전쟁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기념탑 등이 건립되는 그런 시기였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 계속 그 제트기가 날아다니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가 공존하는 이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전과 베트남전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비판을 한 공연이 이 안내의 일기 재연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오키나와가 베트남전에 휩쓸렸다라는 피해의식을 넘어서 오히려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전투기를 막지 못했다라는 오키나와의 가해 책임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연과 재공연 사이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복귀운동으로 일체화된 오키나와 사회운동의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지 않았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본으로 돌아가는, 조국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목표로 했던 복귀운동이 아닌 반전, 반기지, 평화운동의 성격을 띈 운동으로 이 복귀운동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한 기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들이 당시에 활발히 일어났다라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일본 복귀가 목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키나와 내부의 가해자성을 인식하고 일본 복귀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던 것이 이 재공연의 목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여러 한계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굉장히 그 신극을 알리거나 조직 강화에 힘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귀운동이 중심이었던 그 시정권 반환이라든지 오키나와 투쟁이라 하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사실 문화운동 조직으로서 확실히 아직 60년대에는 자립하지 못하고 좌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70년 전후에 그 연극 집단 소조는 각본 선정에 대한 불만도 좀 많이 있었고요. 오키나와 투쟁이 높아지는 속에서 자신들만 그런 상황에 뒤처져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초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자 폭동이 1970년 12월에 일어났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 제10회 공연 상연이라고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게 돼요. 공연을 포기를 하고 코자 폭동에 합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나온 속에서 그래도 관객과 약속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연을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키나와의 사회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원들은 결국 소조를 떠나게 됩니다. 문화운동, 인민문화운동을 주장하면서 60년대 활동을 쭉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은 문화운동의 이치라든지 역할 이런 게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직접 나가서 저항하고 싸우는 이러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70년대로 넘어서면은 약간의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이제 70년대 활동의 중심이었던 인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개의 포스터, 팸플릿의 첫 장인데요. 11회 12회 공연에 사용됐던 표지입니다. 이게 사실 70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10회 공연을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침체기를 겪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상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휴지기를 갖게 되는데요. 그 휴지기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된 재출발을 알린 창작극이 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관이라는 것은요, 60년대 활동, 베트남전의 오키나와 책임을 의식하게 된
안내 일기라든지 아니면 오키나와 민권 운동을 중심으로 했었던 자하나 노보루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복귀 운동도 있었지만 그 복귀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문장을 써나갔던, 말하자면 이른바 반복귀 사상과 만남을 통해서 그것과 공명하는 형태로 소조도 다시 태어났다라고 나카자토 유고 씨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자가 나왔네요. 나카자토입니다. 스미마셍. 그러다 보니까 이 인류관이라는 작품은 그 전에 60년대에는 작품을 재해석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의 일기는 반미를 위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 안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런 재해석을 표현을 하고자 했던 이러한 것이 쭉 나오는 것처럼 60년대 활동은 뭔가 타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 인류관이라는 것은 비판의 대상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관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학술 인류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술 인류관 사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사진이 가장 먼저 뜨게 되는데요. 인류관이라는 거는 1903년에 오사카에서 박람회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오사카 부하고 일본 정부가 주관했던 공간 외에 민간인이 설치한 파비리온 중에 하나가 인류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앞에 학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거는 인류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학술적인 공간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그 건물 안에 칸막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을 전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차를 마신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류의 문화를 보여주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물원의 인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1903년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건데, 지금 보신 사진은 그때 당시에 전시됐던 사람들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앞에 계신 두 분이 오키나와에서 오신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계신 분은 이 두 분을 모시고 온 오키나와에서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6명은 여기 작은 아이 4살짜리 꼬마인데, 이제 사진 정면을 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져 있는데, 이 6명은 아이누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중국 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에서 오신 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끌려왔다라고 해야 되는지 좀 단어 선택이 어려운데요. 청에서 온 분이고요. 이 뒤에 있는 여성 두 분은 조선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두 여성분을 데리고 온 조선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대만 선주민들 4분이시고요. 이 두 사람은 그때 당시 이 인류관을 이렇게 만들어낸 이렇게 중심으로 기획하고 구성한 일본인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하나의 전시 사진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긴 하지만, 물론 이렇게 전시가 1903년 3월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청나라와 조선은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줄에 계신 3분은 전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누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이 외에도 터키라든지 인도라든지 여러 곳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시를 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류관이 연극 작품의 기본적인 무대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인류관이라는 연극은 2막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막은 인류관이라는 무대의 배경이고요. 2막은 정신병원이라는 무대에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공간으로서 이게 전후 오키나와의 폐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전쟁에 의한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심신이 불안했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그때 당시니까는 미군정 시기에는 그런 병원이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대부분이 이제 세택 감금이라고 해가지고 집 뒤쪽에 이제 감금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체적인 사회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복귀가 된 이후에 황태자 부부들이 오키나와에 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그 각 곳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찰의 움직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비판하는 의미에서 이 정신병원이라는 공간도 사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한국어로 번역된 게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데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가능하시면 희곡도 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 작품은요, 조련하는 일본인하고 이질적인 인종, 여자와 남자라는 인종의 전시라는 이 학술 인류 간의 이계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단순히 그 학술 인류 간 사건에 국한된 건 아니고 오키나와가 그동안에 휘말렸었던 오키나와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복귀 운동까지 오키나와의 근현대사가 시간과 공간이 뒤섞인 채로 전개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충실하신 분들은 시간이 이상해, 공간이 이상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작품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오키나와가 어떤 격동의 시절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3명인데요. 조교사 같은 남자, 진열된 여자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조교사라는 그 인물인데요. 이 조교사를 통해서 오키나와 내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라는 것은 오키나와 사회 내부이겠죠. 오키나와 근현대사의 많은 것들이 이 작품 안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 속에서 일본과의 관련 속에서 오키나와 내부의 능동성에 주목하고 비판을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마토는 가해자, 일본 야마토는 가해자, 오키나와는 피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그리고 60년대 사회운동이 중심이 되었던 복귀운동을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교사의 대사를 보면요. 일본인은 모두 일본어로 말해야 한다.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대화하고, 일본어로 웃고, 일본어로 울어야 한다. 라는 이 대사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자기 자신은 일본인이다라는 것으로서 모두, 생활, 감정의 표현, 이런 것을 다 일본어로 해야 된다라는 이 대사가 있는데, 당시에 그 일본어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그 일본어로 표현을 해야 됐던 그런 강제적인 억압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이 대사가 얼마나 폭력으로서 다가왔을지는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황폐하 만세라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 일본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남자를 그 조련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천황폐하 만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그걸 이제 반복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것은 그 류큐 왕국에서 그 이후에 이제 류큐 병합을 거쳐서 오키나와 현이 되는데 류큐 병합부터 전후 오키나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일본어 교육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류큐 병합 이후에 진행된 오키나와의 근대화는 일본어 습득의 역사와 함께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설치했던 게 일본어
교사 양성을 위한 학교를 먼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일본어가 되는 오키나와 출신자, 그러니까 통역자하고 일본어가 되는 그 일본의 큐슈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와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통역을 통해서 일본어를 교육시키는 그런 양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내용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류큐 병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건 일본어를 먼저 습득하고 일본의 문화를 몸에 익히는 이러한 것으로서 오키나와의 근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징병령이 1898년에 시행이 됩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군사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징병령뿐만이 아니라 이주시키고 이민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오키나와 사회에서 일본어 학습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서 이야기가 됐었고, 그러다가 일본어 사용도 점차 확대가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키나와 전에서의 일본어 사용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어 습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점령기에는요, 학교를 비롯한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도 일본어의 필요성이 굉장히 끊임없이 필요성이 주장이 되었었고요. 오키나와 사회에서 그러다 이런 게 끊임없는 전후 오키나와 사회에서도 일본어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주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자면 오키나와 사회에서의 일본어 교육을 단순히 낡고 오래된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동아 정책이라든지 일본어 습득의 강요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 류큐 병합에서 행해졌던 그런 근대 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계속 오키나와 사회에서의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하나의 과제로서 계속 이어져 왔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교육 정책에서도요. 사실 초기 미군정에서는 일본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부정하고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새로운 교육을 계획을 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당시 교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부족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 이후에 계속된 미군정의 그 지배가 계속된 속에서 그 사람들은 역시 그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미군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사회 전체적인 인식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성립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인이 되기 위한 교육이 보다 강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군이 계속 강압적인 탄압을 하고 계속 그 토지를 빼앗고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본으로의 복귀 운동이 계속 활발히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도 연계해가면서 일본인이 되기 위한 교육 정책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라는 게 연극 집단 소조의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그 인류관에서 그 남자 역으로 참가했던 분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인류관 팸플릿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후 동료들은 오키나와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 훌륭함을 아이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방언 금지는 아직도 살아있다. 방언이 소멸된 도시 지역은 다르나 말하자면 학력 향상을 위해서 본토에 가서 열등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등 그리고 방언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금 현재 방언의 소멸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교사들은 과거 전쟁에서 제자들을 전쟁터로 보낸 대죄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민족의 재산인 방언을 말살한 대죄를 물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을까? 학력 향상, 본토에 가서가 통용될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쭉 미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전후 계속된 일본어 학습, 그리고 일본어만을 주장하는 속에서 물론 오키나와의 방언, 그러니까 우치나구치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우치나구치는 물론 그 오키나와의 문화를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의 언어가 아닌 오히려 금지된 언어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 학교 교육에서는 본토에 가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이런 지역사회에서 캠페인도 어머니가 일본어를 잘하면 아이들의 학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런 것을 이유로 일본어만을 계속 학습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활 언어였던 우치나구치, 오키나와의 방언, 지역어가 점점 소멸돼가는, 금지 언어가 돼가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극 인류관에서는요, 사실 우치나구치, 오키나와 방언으로 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 번역이 필요한 장면이기도 하는데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일본군이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스파이 혐의로 주민을 학살하는 장면, 그리고 전투에 돌격 명령을 내리는 장면, 그리고 피난길에 잃은 3명이 집단 자결을 결심하지만 실패하게 되는 장면. 이게 쭉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장면인데요. 이 일련의 흐름에서 처음에 일본군이 성폭행을 하고 너는 스파이즈라고 하면서 주민을 학살하는 이 장면은 사실 초반에는 표준어가 중심이 되는데 집단 자결로 가면은 갈수록 우치나구치, 그러니까 방언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 장면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 안에서 그 조교사의 정체가 오키나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인은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일본어로 웃고 일본어로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조교사가 사실은 오키나와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 작품의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판이 되는 게 그런 오키나와 사람들의 적극성, 일본어를 받아들이고 일본인이 되려고 했던 이러한 부분의 그런 적극적인 능동성을 비판했다라는 것이 이 조교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굉장히 어둡고 아픈 이 장면이 우치나구치로 표현이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치나구치만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을 발견한 일본군은 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은 스파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우치나구치를 사용을 하면은 그게 바로 스파이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면 스파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우치나구치의 사용은 전쟁터에서는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 작품 안에서도 처음에 조교사가 일본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천황폐하 만세를 연습시켰던 것처럼 여기 다시 우치나구치 장면에서도 그 단어가 천황폐하 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일본어처럼 발음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주민은 스파이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하나의 장치로서 우치나구치라는 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건데요. 그때 당시 1976년에 초연이 나오는데 이 초연 당시에는 사실 거기에 모인 관객들의 대부분은 오키나와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키나와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관객들에게 그 무대에서 나오는 그 장면의 어둡고 아픈 그 현실과 자신들의 생사를 갈리게 했던 우치나구치라는 이러한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은 울림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적인 일체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자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는데 이게 1976년, 78년에 상연됐다라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이렇게 언어의 사용이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우치나구치라고 하면 하나의 표준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마을 공동체별로 각각 다른 우치나구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떨어진 낙도 같은 데 들어가면 더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등장인물도 각각의 다른 지역의 언어를 사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조교사는 오키나와 안에서도 중심 지역인 슈리 나하 지역에 그 지역에서 사용됐던 우치나구치를 조교사에게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을 하게 하는데요. 이 혼용은 중앙과 북부라는 그 변방을 중첩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야마토와 오키나와의 차별 구도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내부에 존재하는 차별 구도까지 고려한 그런 사용이지 않았나, 혼용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혼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차별 구도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을 가고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언어 혼재를 통해서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된 거는요. 처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우치나구치라고 하는 오키나와 지역어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언어는 우치나 야마토구치. 그러니까 우치나라고 하는 건 오키나와의 방언이 베이스에 깔린 야마토, 일본어가 사용된 우치나 야마토구치라는 혼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이 작품이 평가되는 중심 키워드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을 쓴 친엔세이 씨는 우치나구치의 정확한 말이나 존댓말은 사용할 수 없으며 친엔세이 씨 같은 경우 1941년 출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들이 말하는 건 그 할머니나 친척들이 말하는 우치나구치는 알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말이라든지 존댓말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었고 또 굉장히 어휘가 부족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자신들이 야마토구치,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도 소외되고 우치나구치, 오키나와 구치라고 좀 단어가 잘못되어 있는데 우치나구치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면 현재 등신대의 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해고를 합니다. 사실 당시 오키나와의 언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 우치나 야마토구치는 그다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바른 일본어를 사용을 하고 오키나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로서의 우치나구치, 오키나와 방언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우치나구치
이 두 가지만 평가를 받았었지 굉장히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생활 언어로서 존재했던 우치나 야마토 그치는 그다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당시 인류관을 발표를 했을 때 이런 언어가 굉장히 인류관의 매력이 되어서 높은 평가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키나와 사회의 리얼리티를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오키나와의 언어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치나 야마토 그치의 사용에 대한 반감도 존재해서 지저분한 방언,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방언이라는 주변의 평가도 사실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치나 야마토 그치라는 것에 대한 매력이나 평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일본 중앙의 연극 평가를 하시는 평론가들에 의한 평가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키나와 사회 내부에서 우치나 야마토 그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조금 첨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리얼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일본어도 우치나 그치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짬뽕 언어가 자신들의 생활 언어가 되어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오키나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발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어 우치나 그치라는 이양 대립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왜 오키나와가 그러한 언어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오키나와의 근대화는 일본어 습득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어 습득과 함께 이야기가 되었던 게 방언 금지의 언어 우치나 그치였지요. 이 방언 금지는 류큐 병합부터 오랫동안 지속된 오키나와의 역사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아름다운 일본어, 아름다운 방언만 인정하는 듯한 그런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한 교사들을 향한 비판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교사들이 복귀운동의 중심 세력이었다라는 것까지 연결지어서 복귀운동 비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류관이라는 작품은 비판 자료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당시 그 복귀운동의 방향성은 물론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일본에 돌아가야 한다. 이 조국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복귀운동의 내용이 조금은 바뀌고는 있지만 하지만 오키나와가 안고 있는 차별의 구조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중앙 야마토를 지향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치나 야마토 그치의 사용은 복귀운동에 대한 비판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귀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오키나와 내부의 문제, 자기 비판을 위한 그런 소재로서도 언어가 사용됐다라는 것, 자기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묻는 하나의 소재로서 언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류큐 병합부터 계속 진행됐던 이러한 것이 복귀운동 안에서도 오히려 전쟁 전의 상황으로 그 일본어 습득의 교육 현장 문제라든지 생활 문제, 사회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전으로 되돌려 놓은 그런 복귀 운동을 함께 고발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키나와 내부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자기 비판, 자기 성찰도 물론 있지만 사실 이 인류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동아시아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오키나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극 중에서 끊임없이 증명을 하려고 한 조교사가 오키나와인이었다라는 그런 반전. 그리고 이 조교사가 죽은 뒤에
진열됐던 남자가 조교사가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이 남자가 다시 조교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조교사가 되어지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이 동아시아의 그 일본 제국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민 지배의 역사라든지 전쟁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발신하는 중요한 소재로서 이 인류관이라는 작품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1978년 작품입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보존을 위해서 찍었던 작품이고, 그리고 굉장히 화질도 안 좋고요. 그러긴 하는데, 일단 이런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오키나와 전통 음악에 맞춰서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조금 뒤에 보면 이제 조교사, 노란색 옷이 조교사이고 여자와 남자가 왜 그렇게 놀고 있었냐라는 식으로 이제 혼나는 장면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일본어 연습하는 장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잠깐 감상해 주셨으면 합니다.そうか、そうなんだな。二人とも俺に隠れて何か企んでるんだな。いいだろう。それならそれで俺にも覚悟がある。後で吠え面かくなよ。なんだ。うちは何にも企んでいませんです。ほほう、そうか。するとこいつが一人で企んだというわけか。何か勇気だ、見上げたもんだ。なかなかできるもんじゃない。で、何をどうしようって言うんだ。おい、約束が違うって言ったです。約束？何の約束だ。あんたに騙されたって。こんなところに押し込められた奴隷みたいだって。奴隷？食べるものも着るものも不自由はさせない。学問もタダで受けられると言ってから何を我慢して恥もない。それから正義は必ず勝つ。証拠捕まえてからに裁判に訴えてやる。それだけか。欧米にシェフはタックルしてやる。貴様。はい。もう一度言ってみろ。ところに進歩はない。これでよし。なかなかよろしい。すべからく動作は機敏でなければならん。それが時代に対応できる最低限の必要条件。いいか、今は非常時なのだ。勝意を捨てて大道につき忍び敵を忍び耐え敵を耐え、一億国民こぞって国難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んのだ。一旦環境あらば一命を投げ打って国家に準じる精神でなければならん。お前たちは曲がりなりにも日本国民だ。だがまだ一人前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精神がなっておらん。仏作って魂入れず魂が入っておらんのだ。たった今からお前たちにその魂を入れてやる。俺の教育は厳しいから覚悟しておけ。起立、守れ、右、お前へせあれ右、女だけあれ右、お前へせよし。たった今から俺の命令は恐れ多くも天皇陛下のご命令だと思え。従って反抗は許されない。
絶対服従あるのみだ。分かったか。これが日本的秩序意識というものだ。次に日本国民として日本の文化を重んじ伝統を尊ぶ心がなければならん。日本的なものをこえなく愛し、それを取り入れる心が寛容なのだ。それにはまず言葉を何とかせにはいかん。文化人類学では言語をして文化の乗り物という。乗り物に乗り遅れたら等しく文化を享受することなどできんちゅうわけだ。まあそれはともかく、早い話の日本語の使い方を一日も早く覚え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ん。古いことわざに曰く、習うより慣れろ、つまり慣れなきゃならんのだ。したがってたった今から方言の使用を禁止する。全面禁止だ。これに違反した者はこれを首からぶら下げてもらう。首から我这个是这样的呀，因为多のもやひ。うるさい、静かに。これは命令だ。いや、何、すぐ慣れるさ。この国では赤ん坊からお年寄りに至るまでみんな日本語を喋っているんだ。大して難しいことじゃない。しかもここだけの話だが、それよりも何より同じ日本国内にありえない。分かったか。よし。天皇陛下万歳。天皇陛下万歳。天皇陛下万歳。どうだ、驚いたか。実に堂々たる響きだ。音の組み合わせといい、語呂の良さ、大きさ、収まりの良さ、安定感、典型的な日本語だ。さあ言ってみろ。天皇陛下万歳。万歳じゃない、万歳だ。遅い、万歳だ。天皇陛下万歳。万歳。天皇万歳。万歳。万光より敬愛の情を込めて。万歳。万歳。万歳。万。情けないやつだ。貴様それでも日本人か。ちゃんと言えるようになるまでこいつをかけておけ。本日の授業これまで。京介礼。天皇陛下万歳. 네, 여기까지인데요. 일본어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천황의 말이라고 생각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몸에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황폐하 만세를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거든요. 물론 한국인 저에게도 어려운 발음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계속 습득을 시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선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 이제 교육 현장에서 방언차를 이렇게 목에 걸게 했던 것처럼 오키나와에서도 쭉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 장면 하나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오키나와는 70년대 중반까지도 이 방언찰이 존재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래서 좀 무서운 선생님들은 중학교 같은 데에서 수업하다가 약간 이렇게 우치나구치 방언 같은 거 이야기하면 바로 방언차 이렇게 걸게 만들고 했던 게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 연극 집단 소조에서 활동했던 분들에게는 자신들의 경험이기도 했다라는 것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